성찰의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make sense 한다는 것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adverse event, 어떤 환자의 죽음과 같은 adverse event에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가를 성찰할 때 특히 이러한 강력한 감정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찰을 할 때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룹 세팅에서, 즉 나 혼자 하는 성찰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그룹 세팅의 성찰에서 특히 더 중요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룹으로 리플렉티브 저널을 작성하는 리튼 형태의 성찰에서도 안전한 environment, 환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윤리적 컨시더레이션, 특히 이 비밀 유지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이 성찰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심층적인 성찰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결정적 경험은 개개인의 취약성을 드러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아주 면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성찰을 함에 있어서 글로 쓰여지는 성찰이라면 더더욱 이것이 이 성찰 일지나 저널을 누가 볼 수 있고, 이러한 성찰 저널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는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학교육에서 성찰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찰이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확고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베네핏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찰이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학습이 기존의 지식 및 스킬과 통합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성찰의 중요한 성과는 진단 추론이 성찰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이나 흔하지 않은 증례에 대한 진단 추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몇몇 서로 다른 접근법을 비교한 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목적은 결정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거나 혹은 1대1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보고서 작성과 인터뷰를 합하는 접근법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어떤 것들이 더 성찰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나를 알아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튜터와 함께하는 인터뷰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성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가이디드 리플렉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긍정적인 어떤 학습 목표 성과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찰이 성찰 기술과 그다음에 진단적 사고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찰이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성찰이 의료인문학적 적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산부인과의 최종 시험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학생들은 성찰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물론 잘 되었을 경우겠죠. 또한 성찰을 도입하는 것이 자기가 보고한 또는 객관적인 학습의 그리고 전문직업적 발달에 대한 성취가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연구 결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의학교육에서 성찰을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교육에서 성찰을 도입하는 것에는 아주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접근법은 의도한 성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환경이 어떤 제약을 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의 제약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종류의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느냐와 같은 것이 환경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모델은 성찰을 개발하는 교육 전략의 가이드로서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해 줍니다. 즉, 성찰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의 하나로서 자기조절 학습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조절 학습 모델에 주로 들어가는 요소들을 보면 모티베이션, 메타코그니티브 스킬, 그리고 리플렉티브 스토리텔링 등이 있는데 다음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찰을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성공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찰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적 성장과 발달에 모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기라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 설정을 보면 성찰의 동기부여로서 목표 설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목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은 성찰의 의도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성찰을 해서 도달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목표 설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점진적으로 과제의 어떤 난이도나 복잡성을 올림으로써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단순히 노티싱에 대한 과제만 주었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이 성찰적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다 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성찰을 위한 메타인지적 스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타인지적 스킬의 첫 번째는 노티싱입니다. 이 노티싱은 기존의 멘탈 모델, 정신 모델과 개인 이론이 특정 경험 또는 상황에 의해서 챌린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recognize하는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티싱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은 셀프 모니터링을 해서 노티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노티스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의 분석을 통해서 노티스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개개인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신 모델이나 개인 이론이 지금 직면한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셀프 모니터링, 노티싱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셀프 모니터링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인드풀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에서 개개인은 순간순간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make sense 하고 여기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자신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습니다. 마음 챙김, 즉 자신의 마음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깊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순간순간 파악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마인드풀해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판단적인 집중 혹은 주의 기울임을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으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숙고하고 비판단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에 레코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thought catching approach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티싱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은 곧바로 명확히 겉으로 드러나거나 스스로 그 반응을 자기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응, 나의 반응이라는 것이 나는 잘 알아채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즉 동료나 환자는 그 반응을 잘 알아채는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더 고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고, 즉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보다 내가 평가하는 나가 더 고평가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중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놀라움을 겪는 순간을 겪습니다. 특히 어떤가 행동이 갑자기 그리고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놀람의 순간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순간은 성찰을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PGME 또는 CME 단계에서 이러한 Moment of Surprise는 성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을 위한 메타인지적 스킬의 두 번째는 프로세싱입니다. 즉 첫 번째는 노티싱, 그 다음은 프로세싱입니다. 성찰의 중요한 가치는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sense making process, 아까 지금까지 make sense라는 상황에 대해서 make sense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sense making proc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하나는 reflection, 학습을 위한 reflection. 두 번째는 therapeutic relationship, 치료적 관계를 위한 reflection. 세 번째는 professional practice를 위한 reflection입니다. 학습을 위한 reflec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싱 차원에서 학습을 위한 리플렉션은 핵심적인 의도는 학습 요구를 확인하는 것인데, 특히 어떠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요구,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이 Reflection for Learning의 핵심이 혹은 중요한 의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Reflection for Learning에서 학습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나를 놀래킨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놀랍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또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스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는 지금이나 미래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가 더 필요한 정보나 스킬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있겠습니다. 성찰을 위한 메타인지적 스킬에서 학습을 위한 성찰에서 프로세싱 단계의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나 스킬이 부족한 것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또는 이 발견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적 관계를 위한 성찰에서 프로세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적 관계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환자 관계, 그리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치료적 관계라는 주제는 정서지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 정서지능은 개개인의 웰빙 그리고 만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료적 관계를 위한 성찰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험과 관련된 강렬한 감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내 감정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내 삶에서 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서 비슷한 혹은 동일한 감정을 느낀 다른 상황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감정의 결과는 혹은 영향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영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
프로페셔널 프랙티스를 발달시키기 위한 성찰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의도 혹은 목적은 전문직업적 익스퍼티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문가, 익스퍼트가 더 정교한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전문가는 초심자보다 더 정교한 정신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익스퍼티스의 핵심이 됩니다. 전문직업적 프랙티스를 개발하기 위한 성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행동 중 성찰, Reflection on Action이 전문직업적 익스퍼티스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전형적으로 Inquiring Mind, 무언가 탐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리고 탐색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찰을 위한 메타인지적 스킬의 세 번째는 퓨처 액션입니다. 첫 번째는 노티싱, 그 다음은 프로세싱이라면 마지막이 퓨처 액션인 것입니다. 흔히 성찰은 단순히 인트로스펙션, 즉 인트로, 안쪽을 들여다보는 내면을 성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종종 외면으로의 적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찰의 목적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행동에 인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행동이 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더 숙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폼이란 단어도 사실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뭔가 더 필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측면은 어떤 행동이 적용되는 맥락이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행동이 적용되는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찰적 스토리텔링과 라이팅입니다. 개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에는 정보도, 의견도,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경험에 대해서 노티스하고 make sense 해야 좀 더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찰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디벨롭먼트 플랜, 즉 개발, 발달 혹은 개선 계획과 포트폴리오가 그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먼저 학습 요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이 학습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찰은 이 과정에서 아주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 성찰이 아주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이 개인적 개발 계획과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니즈를 찾아서 썼다면 이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디시전이 있을 때 이것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술할 때 구조화된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의 발달 계획과 포트폴리오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학습 요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학습 learning needs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교육적 개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발달 계획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다양한 근거들의 콜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을 통해서 평가자에게 학습 요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중요하게는 이 학습 요구를 어떤 교육적 접근을 통해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나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나의 러닝 니즈가 어떤 것인지, 러닝 니즈가 첫 번째, 두 번째, 러닝 니즈가 세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평가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어떤 에듀케이셔널 어프로치를 통해서 충족시켰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